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파주 쪽에 있는 동두천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몽키하우스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몽키하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아 몽키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확한 명칭은 성병 검사소예요. 성병 검사소인데 요 소요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소요산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소요산 주차장을 가면은 소요산 주차장에서 내리면은 각설이 타령 공연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공연장에 그 공연장 있는데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그 공연장 있는 건물이 바로 이 몽키하우스 건물입니다. 근데 이 몽키하우스는 동두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군 부대가 있었던 지역에는 전부 다 이 몽키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몽키하우스를 만들게 된, 성병검사소를 만들게 된 이유가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성병이 굉장히 전염병처럼 유행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병에 걸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성병에 걸렸는데 성병의 원인을 추적을 하는데, 그 추적 결과 한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했던 주한미군이 제대를 하고 미국에 와서 그 성병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물론 그게 전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극히 일부의 일을 가지고 그게 주범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고, 니네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 우리나라는 여성의 몸파는 행위, 매춘행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죠, 법적으로. 1960년대 이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가, 특히나 미군 상대로 한 매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려를 했죠, 거의. 당시 기록, 70년대 기록을 보면은 이 지역에 동두천, 뭐 군산, 대구, 부산, 그 부산에 이제 하이아리 미군 부대가 있고, 군산에 미군 훈련소가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여성분들, 그러니까 미군 상대 매춘 여성분들을 모아놓고 공무원들의 교육이 뭐였냐면은, 당신들은 산업을 일으키는 산업 역군이다. 그러니까는 몸을 건강히 관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거를 공무원이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쪽 동두천이나 미군 부대로 들어오신 여성분들이 보면은 이분들이 자진해서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뭐 극히 일부일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먹고 살 수 없는 과정 속에서 흘러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포주라 그러죠. 이 포주들은 지역 유지들, 경찰들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만약에 동두천에서, 지금은 동두천이 굉장히 가깝지만 예전에는 동두천은 거의 산 넘어서 가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탈출을 하려고 여성분들이 탈출해서 도망 나오면은 경찰들이 잡아갖고서는 그 여성분들을 누구한테 넘겨주냐? 포주한테 넘겨준다. 황당한 일이죠. 여성들이 신고하면은 신고했더라고 포주한테 경찰이 가서 일거나 공무원이 가서 일러주고. 그런데 미군들한테 이 여성들을 교육을 시킨데,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GDP의 총 10% 정도가 이 지역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한테 나왔다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자원이었던 거죠. 정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GDP의 10% 정도 되니까는. 그러니까 미군들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미군이 성병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성병 검사소를 만들겠습니다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병 검사만 한 거냐? 성병 검사만 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반감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수용했던 강제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몽키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왜 생겼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층 건물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럽니다. 강제적으로
무슨 주사죠? 그 주사를 놓고 그래갖고서는 거의 주사에 중독돼갖고서는 살아나오기 힘든데, 여기 한번 들어가면 이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성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밖을 보고 싶어갖고서는 이 창문으로 밖을 계속 봤다 그러는데, 이 창문은 여기 철조망으로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철조망을 잡고 창문을 밖을 보고 있는데,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동물원의 원숭이 같다라고 해서 몽키하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몽키하우스라고 하는데, 다 헐려서 없어졌는데, 동두천에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두천에 혹시 가시게 되면 몽키하우스를 거의 각설이 타령하고 이렇게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공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아시고, 그 몽키하우스 바로 그 소요산역 바로 전역이 무슨 역이냐면, 이제 그 보산이라고 하는 보산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보산역 있는 데가 그 1992년 91년이었죠. 겨울에 그 윤금희 씨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바로 보산동입니다. 그 보산동에 보면은 바로 앞에 이제 보산역에서 내려서 건너편에 보면은 미 이사단 사령부가 있고요. 그 역 뒤편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그 보산동 관광특구가 돼 있는데, 그 관광특구가 그 미 이사단 군인들 상대로 했던 그 여성들 클럽들이 쭉 있었던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보산역에서 그 지금은 관광특구로 돼 있는 그 예전엔 클럽 거리였죠. 클럽 거리를 쭉 걸어가다 보면은 동두천 두드림 페스티벌 공원이 있는데, 그 페스티벌 공원 바로 옆이 그 윤구미 씨 사고가 났던 그 윤구미 씨의 그 집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여성분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해갖고서는 동두천에 상패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동산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상패동 그 동산교회 바로 옆에 보면 아주 낮은 야산인데, 그 야산에 여기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 몽키하우스라든지 이렇게 같이 와서, 몽키하우스에서 주로 놓는 주사가 페니실린인데, 페니실린은 너무 많이 맞으면은 중독이 돼갖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들을 그 버리듯이 매장해 놓은 곳이 그 상패동의 그 무명묘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동두천 가시게 되면 꼭 한번 여기는 들리셔서 보셔야 될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좀 아픈 이야기들을 좀 앞부분에 계속했죠. 근데 이제 좀 그 남북 간의 교류 연결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고성에서 아마 그 제진역하고 해서 동해선, 우리 그 평화철도가 지금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지만은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여기까지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완성을 시켜서 도라선역을 지나서 북의 장단역, 공동역, 장단역, 공동역, 그리고 그 개성역까지 가서 평양까지 가는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임진강 철교가 있는데, 요 철교는 여기에 임진각에 있는 모습인 거죠. 철교는 원래는 상행선하고 하행선 두 개 철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이제 갖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반도국가 아니지, 섬나라죠. 그래서 반도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도로는 대륙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다로 가는 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경부선 얘기를 하죠. 근데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뭐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지만,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철도는 바로 경의선 철도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한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 그러면은 서울하고 평양이죠.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행선, 하행선 두 개의 철도가 깔려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단선으로 그 한 개의 철도는, 교각은 폭격 맞은 채 그대로 남아져 있고, 한 개만 지금 복원을 해갖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각에 가시면 이제 보시는 그 실향민들, 임진각이라고 해서 임진각이 뭐 대단한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임진각은 사실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극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실향민들이 매년 추석이나 설날이면 자기 고향하고 가장 가까운 곳,
가서 차례를 지내는 행사들을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차례를 지내는데 실향민들이 차례를 지내는데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저기 그 북쪽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가 여기 끌려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임시가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 지내는 그 가족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임진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으로 차례를 지내는 망배단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유의 달이라고 있는데 사실 여기 그 지금 경의선 임진각철 보시면은 어 철도가 지나가는 파란색 건물이 있고 그 맞은편으로 철도를 지나쳐서 가면은 여기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요 다리가 지금 이 자유의 다리예요. 근데 자유의 달이라는 거는 왜 만들어졌냐면은 1953년도 7월 27일 날 며칠 전에 정전협정 그 벌써 70주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전협정이 그 맺어지고 나서 포로 교환을 하는데 임진강을 그 미군에 의해서 철교가 다 폭파돼 갖고서는 임진강을 건너올 수 있는 다리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 여기를 도깨다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각은 남아 있지만은 그 길이 다 없어지니까는 이 교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나무로 가교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북에 있었던 포로들이 남쪽으로 넘어왔다. 자유대안에 표현을 안겼다. 그래서 자유의 다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고 지금 보는 이 다리는 그 관광용으로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자유의 다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자유의 다리 원래 자유의 다리는 이 임진강을 건너는 거였죠. 뭐 이 당시에도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시간 관계상 좀 오늘 강화도까지는 적어도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80년대 지은 도라 전망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전망대들이 그 오두산 전망대하고 뭐 저쪽 그 강화도에 있는 그 평화 전망대 이 두 개 전망대 빼고 나머지 전망대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 DMZ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도라전망대 지금은 이제 도라전망대가 옛날 모습이고 지금은 옆쪽에다가 크게 잘 지어 놨죠. 가시면 여기 DMZ 안쪽이기 때문에 이 DMZ에 대한 관리 관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미국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들어가면 사실은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관광지로 많이 가지만은 우리가 가는 것도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에요. 제가 그래서 농반진반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남과 북 중에 정전협정을 누가 더 많이 위반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쪽이 더 많이 위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남쪽이 훨씬 더 위반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라산 전망대 가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 상황이에요. 여기 가는 게. 우리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DMZ 안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DMZ 안에 버젓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DMZ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 태극기가 그 좌측에 보면 태극기가 있으면은 천하제일 전진부대 해놓고 우측에 보면은 유엔 청송기가 있어요. 청송기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관할권이 그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재밌는 일은 뭐냐면은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국에 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준 때가 언제냐면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였습니다. 이후에 도라산 전망대를 가려면은 그 검문소를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검문소가 있는 위치가 바로 남방 한계선이 지나가는 위치입니다. 지나가는 위치라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미국에서 그 남방 한계선 위치에다가 도라산 전망대 올라가는 입구에 표지판을 세웠어요. 이 지역은 유엔 관할 구역으로 여기서 일어난 일체 일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그 경고 표지판을 세워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에서 항의해서 그거를 없애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최근에 다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4.27 판문점 회담하고 9.19 그 평양선언 이후에 유엔에서 그 미국이 명시적으로 군사분계선 그 2km 지역인 남방한계선 북쪽 지역은 자기네 관할 구역이다라는 거를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표지판을 다시 세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도라전망대 올라가는 입구에도 표지판을 세워놨고 유엔 깃발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있냐면은 그 남측 CIQ 북쪽으로 이제 개성공단을 갈 때 보면은 그 CIQ라고 하는 데를 통과를 하겠는데 그 CIQ 그 철조망 있는 위쪽 야산에도 그걸 세워놨고, 그리고 그 지금 개성공단 막혀서 못 가긴 하지만 개성공단으로 가는 그 CIQ 지나면은 바로 이제 그 북으로 가는 도로로 연결되는 일봉도와 연결되는 길인데 그 도로에 중간에 파란색 점을 찍어 놨더라고요. 자기네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 봄인가 봄에 그 지금 민주당 이재정 의원하고 저하고 민통선 지역 관련돼서 답사 책을 둘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재정 의원하고 같이 여기를 갔었는데 통일부에서 나와 있던 그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에 보시면 파란색 점을 찍어 놨습니다. 거기가 그 남방한계선이고 거기 안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국회의원이면 이제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들어갔는데도 미군들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부 관계자들도 혹시라도 미군 애들이 오면은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봤는데 그 넘어가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미군 3명이 오더라고요. 와서 그러니까 통일부 안내했던 통일부 담당관이 굉장히 그 당황했던 거죠. 국회의원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미군이 오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미군에서 신병이 와갖고서는 그 안내하고 있는 거니까는 니네들 하던 일 계속해라라고 얘기를 해갖고서는 그냥 저희는 거기 관람을 하고 나왔는데 통일부 관계자조차도 그 지역을 못 들어간다 그래요. 들어가는 게 미국한테 눈치가 보여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육지에서는 가장 서쪽에 있는데 요 오드산 전망대죠. 지금 파주의 헤이리 부근에 있습니다. 헤이리 부근에 있는데 가장 서쪽에 이제 사실 애기봉 전망대가 있죠. 요즘 최근에 개관 준비 중이긴 한데 오드산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는 그 바로 건너편에 개풍군 그 이말이라고 하는 마을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죠. 여기는 이제 1989년도에 그 자유로가 개통이 되면서 해병대 아까 이제 보시면은 도라 전망대까지는 육군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분기에서는 육군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 그 한강 하구수역이라고 하는 데 있죠. 임진강 그 파주시 헤이리 있는 이쪽 지역부터는 육군 관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두산 전망대는 육군 관할이 아니라 해병대 관할이에요. 그래서 해병대 관할이 한강 하구수역은 전부 다 해병대 관할인데 그래서 오두산 전망대부터 시작해서 그 강화도 있는데 교동도까지 전부 다 해병대가 관할합니다. 물론 이제 바다 쪽도 해군이니까는 해병대가 이제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서해고도도 해군이 그 해병대가 관할을 하지만은 이쪽 지역이 육지가 아닌 한강 하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이 아닌 지역이거든요.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병대 관할, 예전엔 해병대 관측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오두산 전망대라고 하는 전망대를 만들고 그 관람을 하고 있는데 오두산 전망대를 가시면서 방금 제가 그 89년도에 자유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남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중요한 합의서가 뭐가 있냐면 최초에 만들어진 게 이제 72년에 만들어진 7사 남북 공동성명이죠. 남북에 의해서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7사 남북 공동선언에서 발표한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한 3대 기본 원칙이 있죠.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7사 공동선언에 밝혀냈는데 자, 우리가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88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남한세에서 보면 통일운동이 굉장히 고조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언제냐면은 통일운동이 굉장히 고조됐던 시기가 4.19 혁명 바로 직후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구호가 처음으로 나온 게 사실 4.19 이후였었어요. 그때 학생회담을 준비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외쳤던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리고 이제 진보당, 통일당 이런 당들이 생겨나면서 그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게
4.19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물론 이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다 물거품이 됐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운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은 87년 6월 항쟁 이후입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그 전까지는 독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민주화 투쟁들이 지속이 됐는데, 왜 독재가 생겨나고 이 땅에서는 그 독재 정권이 물러났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그 세력들이 남아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가. 바로 그 근본적인 모순이 남북 관계, 특히 통일되지 않은 분단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통일운동이 88년부터 해서 88년도에 이제 대표적으로 올림픽, 그 남북 공동 개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청년학생 회담, 60 청년학생 회담 투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89년도에 그 분단 역사상 가장 그 쇼킹한 사건들이죠. 그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황석영 작가, 임수경 학생의 방북. 그러면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게 대세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 통일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정부 주도의 통일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뭐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나라 통일의 기본이 되는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그때 발표를 하게 됩니다. 8.15 때. 그게 이제 모태가 돼서 지금 우리 남쪽에 통일의 기본 방향이 되는 게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통일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3대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3대 목표가 뭐냐면 자유, 인권, 복지라고 하는 세 가지를 그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 인권, 복지인데, 자유, 인권, 복지는 그래서 만들어진 길이 뭐냐면 자유로라고 하는 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두산 전망대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두산 전망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북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조만식 선생님 동상이 여기에 그 세워지게 된 이유입니다. 나중에 오두산 전망대 가면 조만식 선생님 동상이 왜 여기 있지? 거기가 고향인가? 여기서 파주에서 태어나셨나? 파주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인데 단지 여기가 그 북이 바라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북에서 조만식 선생님 니네는 반인권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죽였지만은 우리는 북과 이제 조만식 선생님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북과 남의 해석이 틀려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남쪽에서는 이제 북에서 죽였더라고, 숙청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숙청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모시고 있다. 그래서 북이 마주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조만식 선생님 동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노태우 정부가 통일 정책 일원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립된 지역이 바로 오두산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요 도라산역이 있는데, 도라산역은 파주의 임진강역 다음이죠. 이제 민통선 안에 있는 북하고 가장 가까운 역인데, 이 역은 보시면은 경의선 철도 남북 출입사무소라고 이제 적혀 있죠. 여기가 국내선의 마지막 역이지만은 국내선의 마지막 역이자 그 세계로 가는 기차의 첫 출발지가 되는 역이 바로 도라산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하고 국내에 있는 다른 역하고는 틀리게 여기는 국제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면은 여기 대합실이 있고, 이쪽 옆에 보면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탈 때 하는 출입국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 도라산역에 전체적으로 갖춰져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제 그 민통선 안쪽에 가면은 이런 통일촌이라든지 뭐 해마루촌이라든지 그런 그 마을들이 많이 보이는데, 민통선 마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민통선 안에서 해제가 돼갖고 민통선 안쪽에 있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민통선 안쪽에 있는 마을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복 지역이라 그래서 38선 이북 지역이죠. 38선 이북 지역을 원래는 이제 북쪽 땅이었죠. 북쪽 땅이었는데 거기를 수복했다 그래서 수복 지역이라 그러고, 이 수복 지역에 고향이었던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통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민통선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전부 다 미군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9년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38선 이북 지역 그리고 휴전선 남쪽 지역 군으로 하면 연천군, 화천군, 그 철원군, 인제, 속초, 양양, 고성, 양구 이런 지역들은 거기에 대한 그 군수에 대한 임명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어요. 되게 재미있는 거죠. 강원도 도지사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59년도까지는. 여기는 미국 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km 지역을 귀농선이라고 해서 군사작전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군인들만이 통행할 수 있는 지금의 민통선 개념의 귀농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런 선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55년부터 여기를 조금씩 개방하면서 이제 수복지역이라고 해서 수복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들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 관할하에 있을 때 4개 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고성에 가면 이제 명파리, 양구에 가면은 해안마을, 그리고 그 철원에 오면은 정연리, 그리고 연천에 백항리 이렇게 4개 마을을 두고 있다가 수복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두고 있었다가 59년도에 이 민통선 귀농선 이북 지역에 대한 그 남방항에서 남쪽 그 귀농선 이북 지역 이 지역에 대한 관리권을 그 한국의 미군이 이양을 하게 되면서 59년도에 민북 지역에 대한 그 민북 지역 통행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기반에 의해서 5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귀농선을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면서 그 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들어가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간 마을이 이제 철원의 마연리,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마연님 그 비석을 보여드렸을 텐데 그 마연리라고 하는 데가 처음으로 들어간 지역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향 마을이 있고 그렇게 외지 사람들이 마연리처럼 외지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통일청 같은 경우 그리고 철원에 가면 지금은 민통선에서 밖으로 나왔지만은 그 백마고지 있는 그쪽 지역은 거기는 그런 지역들은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들이 있습니다. 제대 군인들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만든 마을인데 이 통일촌이 대표적으로 그런 마을들은 이제 재건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재건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인들이 마을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마을입니다.